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길에 딸 김주애를 동행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그녀를 잠재적 후계자로 지목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12살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9월 5일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12살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주애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북한 지도자가 유일하게 공개한 자녀이자 사실상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며 만약 그녀가 핵무장 국가의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소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는 김주애의 달라진 외모와 의상에도 주목했습니다. 2022년 첫 공개 당시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이후 군사 행사와 주요 공개석상에서 가죽 트렌치코트와 장갑을 착용하며 악인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겼다고 묘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인 여성들이 입는 시스루 복장을 선보이며 의도적인 이미지 관리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딸 주애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주애가 해외 공식 일정에 함께한 첫 사례로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담겼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귀한 소식을 전하면서 전용 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선 김주애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름이나 호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행사 등 부친의 주요 일정에 꾸준히 동행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 역시 외교 무대 참여보다는 후계 수업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북한의 권력 승계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장남 김정일을 오래 준비시켰지만 김정은은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 후계자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배제되거나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하웰 옥스퍼드대 연구원은 김정은은 김씨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민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며 후계자가 딸이든 여동생이든 권력은 혈통 안에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김주애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부상했지만 실제로 최고 권력까지 이어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915년 5월 31일 독일군 비행선이 런던 상공을 급습하며 폭탄을 투하했던 순간은 영국의 전통적인 안보 지형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섬나라의 이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비행선은 최첨단 무기였지만 곧 속도와 탑재력에서 우월한 비행기에 자리를 내주었고 미사일이 등장한 이후로는 전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행선은 100여 년 만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으며 군사적 역할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 장면은 나토의 연례 무인 시스템 훈련 램머스 25에서 포착됐습니다. 포르투갈 연안에서 열리는 이 훈련에는 30여 개국이 참여했는데 이곳에 핀란드 기업 켈루가 개발한 무인 자율 비행 비행선이 등장한 것입니다. 길이 11m, 폭 2m의 소형 비행선은 시내버스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나토가 이번 훈련에서 중점을 둔 것은 바로 ISR, 즉 정보 수집, 감시, 정찰 능력 강화입니다. 다시 말해 적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임무를 비행선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켈루 비행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초저고도 비행입니다. 고도 80m에서 150m, 즉 63빌딩 높이의 중간쯤에 머물며 비행을 합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용 비행선이 1000m 이상 고도를 비행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구름 아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위성이나 고고도 정찰기에 가려지는 시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을 모두 포착하는 스펙트럴 카메라, 레이저 기반의 라이다, 열화상 카메라까지 탑재해 최대 300km 떨어진 적의 함정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인기나 드론이 같은 역할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불시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켈루 비행선은 수소로 부양하며 한 번 떠오르면 12시간 동안 하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를 계속 태워야 하는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시속 25km로 느리지만 하늘 위 떠다니는 망루처럼 장시간 특정 구역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비행선은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민간 활용 가능성도 큽니다. 산불 감시, 농업용 지도 제작, 발전소와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안전 점검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켈루 측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전장에서 사라졌던 비행선이 다시 하늘로 돌아온 것은 현대 전쟁이 단순한 폭격보다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런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비행선이 이제는 전장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호가 수집한 자료에서 화성 맨틀 깊은 곳에 최대 수십 개의 미스터리한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라이브 사이언스를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연구팀은 인사이트호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측한 화성 지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진파가 화성 내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에서 일관되게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주변 암석보다 밀도가 높은 구조물이 맨틀 속에 숨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덩어리들이 최대 폭 4km에 달하며 약 45억 년 전 화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천체와의 충돌로 생겨난 파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콘스탄티노스 카랄 람부스 박사는 행성 내부를 이렇게 선명하게 들여다본 적은 처음이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화성 초기 충돌로 남겨진 고대 파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성의 맨틀이 약 1550km 두께의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500도에 달하는 고온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처럼 판구조 운동이 없어 내부가 거의 섞이지 않은 채 수십억 년간 보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화성이 단일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내부가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지구에서는 섭입과 대류로 인해 내부 구조가 끊임없이 뒤섞여 고대 흔적이 사라지지만 화성에서는 초기 충돌 흔적이 마치 지질학적 타임캡슐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사이트호는 4년간 총 1319건의 화성 지진을 기록했으며 연구진은 이 가운데 8건의 주요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표면에 150m 크기의 충돌구를 만든 지진과 맨틀 기원으로 보이는 지진이 포함됐습니다. 분석 결과 고주파, 압축파의 도착이 지연되는 현상이 꾸준히 관찰됐는데 이는 맨틀이 균질하다면 나타나지 않는 이상현상입니다. 연구진은 화성의 맨틀 속 불균질한 조각들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소행성 충돌로 형성된 거대한 마그마 바닷속에서 갇혀 굳은 파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은 화성의 형성 첫 1억 년 동안 전개됐으며 이후 화성의 지각이 빠르게 굳으면서 내부가 밀폐돼 오늘날까지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근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시 팬데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야외 활동 부족, 학업 경쟁에 따른 근거리 작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브라이언 홀든 박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첫 세계 근시 인구는 약 30억 4천만 명, 전체 인구의 37%에 이르며 이 중 4억 6,500만 명은 고도 근시 환자로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근시는 1990년 24.3%에서 지난해 35.8%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스크린 노출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근시 위험은 21%씩 상승합니다. 반대로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중국 초등학생들의 근시율이 예년보다 최대 3배 늘어난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같은 시력 악화는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란셋 위원회는 시력 손실로 인한 글로벌 생산성 손실액을 연간 4,107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브라이언 홀든 연구소는 교정되지 않은 근시로 인한 잠재 생산성 손실이 2015년 기준 약 2,440억 달러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근시로 인한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이 6,800억 위안을 넘는다는 추산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거대한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 안과 의약품, 수술기기,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글라스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비전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안경 시장은 2,00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으며 2030년에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안과 의약품 시장은 43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업계에서는 에실로 룩소티카, 존슨앤존슨, 알콘, 쿠퍼비전, 바슈롬 등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메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도 광학 기업과 손잡고 AR 글라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의 30.8%, 고등학교 1학년의 74.8%가 시력 이상을 보였습니다. 국내 안광학 시장은 연 3조에서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사실상 전 국민 안경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년 전부터 카리브해에 몰려온 모자반이 관광지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해변은 더 이상 푸른 바다가 아닌 썩은 냄새가 가득한 갈색 바다로 변했습니다. 리조트 숙박비가 반값으로 떨어지고 관광객들은 휴가를 망쳤다고 호소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1천만 톤이 넘는 모자반이 유입됐으며 올해는 사상 최대치인 2,480만 톤이 예상됩니다. 모자반은 해양 생태계에서는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는 바다의 열대우림이지만 해변에 쌓이면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를 배출해 주민과 관광객 건강을 위협하고 토양오염과 농작물 피해까지 일으킵니다. 바다 거북과 어류의 생존에도 직격탄이 돼 생물 다양성이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아마존 강을 따라 유입되는 막대한 영양염류,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남미 지역 농업 축산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모자반 벨트가 아프리카에서 멕시코까지 8,500km에 걸쳐 형성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해변 수온은 2000년 27.4도에서 지난해 28.7도로 올랐고 발생 시기도 여름철에서 연중 절반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1만에서 2만 톤의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와 전남 해역으로 밀려와 악취와 해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협력단과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해 모자반 이동을 예측하고 포집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유네스코가 규정한 악성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오염, 해류 활동 등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어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구와 협력, 산업적 활용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자반 재앙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관광, 경제, 보건,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복합 위기입니다. 해결책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강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고민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기술이 결합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춘 최적의 식단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와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맞춤형 음식이 추천 제공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며 앞으로는 질환별, 가치관별 식단까지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푸드테크는 단순한 식품 개발을 넘어 요리, 배달, 조리, 유통 등 먹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서울대가 2021년 국내 최초로 푸드테크학과를 신설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교수는 콩 박사라는 별명처럼 오랫동안 식물성 단백질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2012년 창업한 밥스누의 약콩 두유는 연간 500만 팩 이상 팔리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인구가 100억 명에 이르면 동물성 단백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식물성 단백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AI와 푸드테크의 결합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체감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알고리즘 추천, 삼성전자의 맞춤 레시피 기능은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 메뉴를 추천하거나 전날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담백한 메뉴를 권하는 등 정교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점심시간이 짧은 직장인을 위해 빠른 식사가 가능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 배출이 적은 요리법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이미 막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교수는 데이터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삼성전자를 세계 1위 푸드테크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키친을 아우르는 삼성의 생태계는 개인 맞춤형 음식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 쿠팡, SPC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도 잇따라 푸드테크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먹방 열풍과 SNS를 통한 음식 공유 문화는 한국이 푸드테크 발전에 최적화된 토양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푸드테크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을 넘어 건강과 환경, 가치관까지 반영한 개인 맞춤형 식사 시대를 여는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과 휴대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본격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업체 에코스타와 50MHz 규모의 무선 주파수 대형 및 글로벌 이동위성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휴대전화에 직접 연결되는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광대역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측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지상 LTE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사실상 5G 수준의 셀룰러 연결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이렉트 투 셀 기능을 탑재한 위성을 발사해 미국 T-모바일 등 이동통신사와 협업하며 문자 전송과 영상통화 기능까지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600여 기의 1세대 위성이 궤도에 배치돼 있으며 약 600만 명의 글로벌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경영난에 빠져있던 에코스타에도 회생의 기회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에코스타 주가는 하루 만에 19.91% 급등한 반면 미국 주요 통신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입니다. 2023년 설립된 스타링크 코리아는 SK텔링크와 손잡고 국내 통신시장 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안테나 적합성 평가를 마치며 규제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8월 11일 장비 적합성 평가를 완료하면서 하반기 상용화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5G 기지국 밀도와 연결률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 대상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해상, 정보통신망과 같은 B2B, B2G 분야에서는 매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6G 시대에는 위성을 3차원 기지국으로 활용하는 설계가 필수로 논의되면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등 끊김없는 연결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스타링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도 저궤도 위성망 구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를 앞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거왕 프로젝트로 2035년까지 13,000기 위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럽도 아이리스2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자해 위성 2기 발사에 나서지만 규모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아프리카를 정조준하면서 중국이 반사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올해 600억 달러, 약 83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프리카에 1,410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810억 달러를 수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 산업장비 같은 제조업 제품이 수출 급증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8월 기준 대미 수출이 33% 급감한 반면 아프리카 수출은 26%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전자상가에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싸야 팔 수 있는데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아프리카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은 60% 늘었고 20개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외에도 철강 수출은 올 들어 30% 증가했고 농업, 건설, 조선 기계는 40% 이상, 전동기 발전기는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수출은 67% 늘었고 스마트폰 시장에선 화웨이와 샤오미가 점유율을 키우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4개를 중국 업체가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프리카 원조를 대폭 삭감했고 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레소토는 50% 관세 위협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충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0여 개 국가는 2000년 제정된 법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그 타격이 큽니다. 이 틈을 노려 중국은 지난 6월 아프리카 53개국에 사실상 모든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아프리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제조품을 대거 수출하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주로 들여오며 흑자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된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오토바이를 앞세운 기병 전술을 본격적으로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북쪽 방어선을 나흘 만에 15km 넘게 돌파하며 대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대신 개인 화기와 오토바이를 활용한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드론의 확산으로 전장이 투명화된 것이 그 배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만 15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고 올해는 450만 대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이 전차와 장갑차를 손쉽게 포착해 자폭 공격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군은 기존 기갑 전술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개전 이후 러시아군이 잃은 탱크는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소규모 보병을 빠르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경량 차량을 동원해 참호와 요새를 우회하고 후방을 기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오토바이 기병은 상대의 드론과 요새 방어망을 피하면서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최근엔 중국산 오토바이를 최대 20만 대까지 도입한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부족입니다. 현재 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30만여 명에 불과한 반면 러시아군은 70만 명에 달합니다. 전선을 넓게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습 침투에 대응하느라 방어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들은 더 이상 전선이 아니라 100m, 200m 간격으로 두세 명이 버티는 수준이라고 토로합니다. 서방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병 전술의 부활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말을 타고 적진을 교란하던 경기병과 흡사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방 군대가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장갑 없는 오토바이 병력이 생존하기가 어렵고 러시아 지휘부처럼 병사 목숨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러시아 오토바이 부대를 자살 부대라고도 부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전차와 기갑차를 영구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끼는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균열이 생기면 다시 대규모 기갑 돌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탈기계화 전술은 전장 환경에 맞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은 드론과 오토바이 그리고 병력 소모전이 교차하는 새로운 전쟁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이러한 전술이 향후 나토와의 충돌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의 향방은 기계화와 탈기계화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다시 요동칠 전망입니다. 영국 장기 국채 금리가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선진국 전반의 부채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이 막대한 부채를 안은 세계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2일 5.69%를 기록하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10년물 금리 역시 G7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 차입 비용 급등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겹쳐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복지 지출 확대와 고령화 대응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 차입 비용이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 부채이자 비용은 1,112억 파운드, 우리 돈 약 209조 원으로 국방비의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현재 100% 미만인 부채 비율이 2070년대에는 GDP 대비 27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무리한 감세로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했던 전례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3.58%, 4.51%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5,200조 원으로 GDP 대비 113%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긴축 재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프랑스와 바이루 정부가 하원 신임 투표에서 패해 9개월 만에 총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년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나 80%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 비용 증가로 전 세계 공공부채는 2030년까지 GDP의 100%에 육박할 수 있으며 지난해 정부 부채 순이자 지급액만도 3,770조 원에 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칠 때 선진국 경제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반에 걸친 부채 위기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